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이 하나회 청산과 권위주의 해체라는 주제로 이 서울의 봄 영화가 개봉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봄 영화를 개봉한 걸 기념해서 이제 그 앞뒤 전후 맥락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들이 하는 수업에 특강을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이걸로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 그 서울대 학생들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한번 특강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냥 그때는 온라인으로 한 거니까 그냥 한번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 앞뒤 맥락을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면 그 영화 보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저도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정하은 작가님 북토크에 끼워가지고 이 북토크를 안 했으면 이거 못했을 텐데 여기에 끼워서 그냥 가볍게 일종의 뭐 전체 요리라고 생각하시고 에피타이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순서는 이렇죠. 일단 하나회라는 게 뭔가? 이 영화를 보시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으로 하나회가 나오잖아요. 그 주요 인물들의 이름은 다 가명을 썼는데 하나회 같은 건 다 실명을 썼죠. 실제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회가 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나회가 결국 박살나는 게 김영삼 정부 때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회를 청산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간단히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회를 이야기해서는 이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 유명한 하나회 그 육사 11기의 대표 생도들이죠. 그래서 전두환 생도와 노태우 생도. 이 전두환 씨는 이때만 해도 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주 풍성하던 시절에 전두환 생도 시절 사진이죠. 이 전두환은 굉장히 그 체력이 좋고 운동을 잘하는 생도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말썽꾸러기 같은 사람이죠. 영화에도 그런 캐릭터가 잘 살았어요. 황정민 씨가 그런 모습을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 기존의 어떤 전두환의 느낌과는 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전두환을 영화에서 잘 묘사를 했죠. 근데 사실 나는 황정민 씨의 전두환이 실제 전두환에 굉장히 근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약간 껄렁껄렁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재기발랄하고 그러면서 이제 꾀가 많고 이제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친화력이 엄청 좋고. 전두환 어렸을 때 저는 전두환 자서전은 기분 나빠서 안 보고 이순자 자서전 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전두환이 굉장히 친화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순자 아버지가 그 당시에 유명한 군인이어가지고 그 생도 시절에 전두환이 무작정 이순자 아버지네 집에 찾아가서 저 밥 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밥을 얻어 먹고, 그러면서 그 중령인가 대령인가 그분하고 친해져가지고 그때 이제 그 아직 학생이었던 딸인 이순자를 그때 보고 그때부터 서로 눈이 맞아서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항상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가는 거야. 친구들 우르르 데리고 가서 저희 뭐 이렇게 밥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넉살 좋게 그래서 밥 뜯어내고 이제 선배들 이렇게 뜯어내가지고 친구들한테 밥 사고 뭐 이런 역할을 도맡아 하던 아주 전형적인 리더, 그 동기생들 사이에 리더 역할을 하던 생도였고, 이 전두환의 그 평생 베프이자 절친이 바로 노태우 생도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양반이 육사 11기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거. 사실상 전두환이 리더고 노태우는 항상 전두환의 어떤 옆에서 참모 역할을 한 사람이었죠. 그럼 육사 11기가 왜 중요하냐? 뭐 요즘 유튜브에 워낙 이 서울의 봄이 뜨니까 여기저기 그 관련 영상들이 많이 나와갖고 이제는 좀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이건 약간 그 역사 상식 같은 거죠. 우리나라 육사에서 중요한 기수는 두 기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사 8기고 하나는 육사 11기예요. 나머지 기수는 사실 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머지는 다 조연들인데 이 두 기수는 주연이에요. 육사 8기는 5.16의 주연이고 육사 11기는 12.12의 주연이죠.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중요해요. 육사 8기의 대표 주자는 김종필인 거고 육사 11기의 대표 주자는 전두환인 거죠. 사실 김종필과 전두환이라고 하는 두 군인이 사실은 두 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크게 뒤흔든 인물들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육사 11기는 뭐가 다르냐? 전쟁이 한창 중이던 1952년 1월에 200명이 경남 진해에 육군사관학교가 전쟁 때문에 글로 피난가 있었던 거죠. 경남 진해는 지금은 해군사관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육사가 경남 진해에 내려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 200명이 입학을 했는데, 이 육사 11기가 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본딴 국내 첫 4년제 정규 육사였던 거죠. 그래서 육사가 초창기에는 한 6개월 정도 단기 숙성 코스였어요. 왜냐면 이제 건국 과정이었고 한국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뭐 4년 제대로 대학을 다닐 시간이 없었던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육사 초창기 멤버들은 박정희 대통령도 예를 들면 육사를 잠깐 거치는데 뭐 이런 거야. 이미 군인으로서 양성된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만주군관학교를 나왔다든가 뭐 독립군 출신이었다든가
이미 군인으로서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붙잡고 오래 가르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잠깐 경력만 달아주고 짧게 몇 달 딱 교육받고 바로 그냥 임관시켜서 소위 중위 뭐 이렇게 가는 시기였던 거지. 그래서 박정희 같은 사람도 육사를 나오긴 했지만 아주 짧게 스쳐가듯이 지나간 거고, 육사 8기만 해도 제대로 4년을 다닌 건 아니에요.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한 1년, 2년 짧게 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임관을 시켜서 전쟁에 바로 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육사 8기는 전쟁에 바로 이렇게 실전을 치룬, 6.25를 실제로 치룬 기수고, 육사 11기는 딱 52년에 그 입학을 했기 때문에 4년이면 56년이잖아요. 55년, 6년 이때쯤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전에 투입되지 않고 후방에서 이제 4년 동안 교육을 받고 이제 4년 정규 교과 과정을 마치고 임관을 한 이제 그런 첫 기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육사 11기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육사 11기가 처음 육사에 이제 입교를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 시절을, 이승만이 그제서야 이제 되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야. 이제 그 정도로 육사가 4년제로 정규화 됐다는 게 이제 일종의 건국을 상징하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제 군인들을 우리가 스스로 양성할 수 있게 됐다 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감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정도로 육사 11기라는 게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육사 11기부터 미국으로 군사 유학을 보냈어. 11기 출신 생도들은 그 임관하고 나면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서 미국군까지 다 경험하게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 50년대 미국 유학을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부잣집 아들 아니면, 사실 부잣집 아들 딸 아니면 유학 가기 어려운데 정부에서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는 거죠. 육사 출신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정통 군인이고 정말 애국 이렇게 그 조국의 간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그래서 초급 장교 시절에는 군 부패 척결에도 굉장히 앞장을 섰다고 해요. 정규 육사가 사실은 기존의 아까 말한 그 기존의 군인들은 다 일제시대에 양성된 친일파 출신이거나 뭐 아니면 독립군 출신인데 되게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이 한국군을 주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가 되게 심했어요. 그 당시에 뭐 돈이 없던 시절이니까 월급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군에 들어오는 물자를 가지고 뭐 뒤로 빼돌려서 그걸로 취부를 한다던가 자기 뭐 측근들을 뭐 먹여 살린다던가 이런 식의 부패가 워낙 군에 만연해서, 근데 그걸 이제 육사 출신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그런 숙군 작업이라고 하죠. 이제 군을 어떤 이렇게 군내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바로 육사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단적인 엘리트 의식과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했던 거죠. 이게 육사 11기가 가진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인데, 이 얘기가 영화에도 잘 나오죠. 영화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전두환이 불 딱 꺼놓고 자기 집에서 하나회 회의할 때 딱, 야 대령이야 니들 들어봐 하면서, 자기 전두환은 장군이니까 대령이야 후배들한테, 야 니네 다 서울대 갈 수 있었지, 서울대가 성적 됐는데 니네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대학 못 가고 먹고 살게 해준다니까 육사 들어왔잖아. 그러면서 열심히 군생활 했는데 뭐야, 니네보다 훨씬 공부 못한 똥별들은 지금 뭐 이렇게 제대도 안 하고 다 꿰차고 있어도 니네 장군도 못 달고 있지, 억울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후배, 그 하나의 후배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런 육사 11기의 특성을 반영한 대사인 거죠. 실제로 그런 말을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이렇게 짬 부딪히면서 자기들 위에 장군들은 좀 더 일찍 임관했다는 이유로 뭐 일찍 더 30대에 다 장군 달고, 우리 백선엽 장군 이런 사람들 35세에 사성 장군 달고 뭐 육참총장하고 막 그랬잖아요. 대장 달고. 그게 이제 군에 항상 불만이 그 진급 스트레스거든. 진급 적체. 648기가 5.16을 일으킨 이유도 마찬가지로 선배들이 제대를 안 하니까 너무 진급 적체가 심했던 거야. 그래서 648기들이 영관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641기는 장군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641기가 처음 역사에 등장한 건 5.16 때였어요. 5.16 때. 그 영화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그 황정민이 그 대사를 하죠. 5.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아리까리 해가지고 이거 쿠데타가 이거 된 거야? 만 거야? 다 헷갈려하고 있을 때 전두환 장교가 대위쯤 됐죠. 그때 전두환 대위가 야 이 쿠데타에 우리가 합류는 못했지만 뒤늦게라도 가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육사 후배들을 찾아가가지고 육사 생도들을 선동을 해서 전 생도를 다 이제 광화문에서 행진을 하게 만들죠. 육사가 그때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육사 생도들이 이 분열이라고 하잖아요. 이 단체 행진으로 광화문까지 쫙 와서 5.16 쿠데타 지지 행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5.16 쿠데타가 됐구나, 이게 성공했구나라고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게 이제 이 전두환 대위의 돌발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도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다 아리까리하던 순간에 전두환이 나서갖고 딱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이번 쿠데타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확 기울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 전두환 대위를 박정희가 얼마나 아꼈겠어. 너 진짜 눈에 나오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끼고 귀여워하는 그런 후배 장교가 된 거지. 그런데 그래서 처음 박정희는 전두환한테 정치를 하라고 권했대요. 그래서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똑똑한데 국회의원 한번 해볼래?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공화당으로 공천 주면 바로 국회의원 되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30대 때부터 야, 그냥 너 지금 그냥 옷 벗고 나와서 좀 출마해봐. 내가 공천 줄 테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전두환은 나는 전두환이 항상 하는 얘기는 나는 육군 참모총장이 꿈이라는 거야. 나는 정치엔 관심 없고 나는 육군 참모총장 되는 게 내 인생의 꿈이다. 그래서 육참총장이 되기 위해서 저는 군에 남아서 각하를 보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비서로도 쓰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 이제 군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회란 조직은 박정희가 만든 조직이에요. 이게 전두환이 만들었다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박정희가 필요해서 만든 거야. 박정희 스스로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언제든 군이 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군 내에 박정희를 절대 지지하는 어떤 독자적인 친위 세력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회를 만들게 사실은 이렇게 방조를 한 겁니다. 전두환이 이런 거 갖고 장난치는 거 다 알면서도 방조하고 오히려 그 하나화 출신들을 철저하게 진급에서도 유리하게 배려를 해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회 장교들하고 사진 찍은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박정희 시절 내내 하나회는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도 보면은 우리 각하께서 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박정희가 총애했던 하나회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집권하고 나서는 박정희 격하 운동을 벌입니다. 자기를 키워준 게 박정희인데 실제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자기들 세력을 신군부라고 하면서 구군부. 그러니까 박정희가 구군부인 거지 따지고 보면 김종필 외의 어떤 기존 정치군인들을 구군부라고 해서 부패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자기들의 신군부. 자기는 청렴하고 새롭고 저저 그러면서 그리고 그래서 그 박근혜가 우리 작가님 얘기하셨지만 박근혜가 당선되고 나서 박정희를 엄청 전두환을 엄청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털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종필 증언록에 보면 그게 나와. 전두환 정권 7년 동안 박정희 추모식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렇게 사실은 박정희가 자기를 실제로 키워준 아버지나 다름없고 박정희가 죽어서 합수부장으로 이렇게 뜬 사람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박정희 추모식을 공식적으로 한 번도 열지 않고 박정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실상의 격하를 한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가 엄청 사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게 이제 그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복수를 했다라고 책에 이렇게 작가님이 쓰셨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그런 묘한 관계가 있는데 그 하나회 위기가 온 게 이 영화가 이 12.12 그 서울의 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회가 위기를 겪었던 게 1970년대 윤필용 사건이죠. 이것도 유명한 사건인데 윤필용이라는 사람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아주 핵심 군내 핵심 측근 중에 하나였고 윤필용, 김재규 이런 사람들이 다 군내 라이벌이야.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다 이렇게 서로 경쟁시키면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참모 중에 하나였는데 윤필용이 그 영화에서 문제가 된 그 수경사령관 할 때죠. 그 수경사령관을 하고 있을 때 이후락이 또 워낙 잘 나갔잖아요. 정황정보부장 오래 하고 그러면서 하고 이제 술자리를 가지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필용 사건이라는 얘기가 1973년 4월에 그 수경사령관 윤필용이 장교 13명이랑 쿠데타 모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숙청당한 사건이 윤필용 사건인데 이게 황당해요. 72년 그 전에 72년 가을에 윤필용이 이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으로 술을 먹으면서 이제 각하께서 좀 노쇠하셨지 않느냐. 노쇠했다고 해도 그 나이가 60도 안 됐을 나이에요. 근데 노쇠하셨으니까 그만 물러나시고 형님이 후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후락한테 박정희의 후계자가 되라는 식으로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덕담을 한 거지. 자기를 따내는 농담 삼아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이 박정희가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군내 순회의 어떤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술자리 농담으로라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민감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그게 소문이 막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박정희 기회까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장교환 하느라 박정희 골프를 치다 말고 박종규 경호실장이 골프를 치다 말고 야 요즘 내 후임 얘기가 나온다면서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하 그럴 리가 있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박종규가 이제 그 같이 있던 장교 박종규는 별명이 피스톨 박이잖아요. 항상 권총을 차고 다녀요. 박종규가 옆에다 그 머리에다 딱 총구를 대면서 너 똑바로 얘기 안 하면 지금 죽여.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저거 윤필용 장군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윤필용의 참모장이 손영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손영길이라는 사람이 원래 하나회의 전두환과 같이 핵심 리더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손영길이 핵심 인물이었는데 이제 윤필용 사건으로 얽혀 들어가면서 손영길도 같이 이제 제대를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손영길이 사라지면서 하나회가 전두환 어떤 단일 체제로 전두환을 어떤 그 리더로 하는 단일 체제로 정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여기까지가 이제 영화가 시작되기 전 하나회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12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영화 속에 쫙 묘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회가 결국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거잖아요. 그 유명한 역사적 사진이죠. 하나회가 12.12 쿠데타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찍은 사진이잖아요.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이러면서 다 같이 모여서 이 사진을 찍는데 영화에서 이 장면을 똑같이 재현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딱 페이드아웃 되면서 그 영화 속 사진이 실제 사진으로 실제 이 사진으로 딱 이렇게 변화되는 걸로 영화가 딱 끝나게 되죠. 보면서 사실 막 속이 터지고 막 기분 나쁘고 막 이제 뭐 그런 감정을 다 가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영화의 스토리는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실 텐데 하나회는 이제 뭐 역사가 다 스포일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로까지 이어지죠. 전두환 정부가 자연스럽게 노태우 정부로 이어지고 노태우 정부가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하나회는 아주 승승장구예요. 군내에서.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 군을 거의 이제 노태우 정부 때까지 주도했죠. 근데 이게 노태우 정부 말기로 가면서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노태우 정부를 그럼 누가 이을 것이냐. 노태우의 후계자가 누가 돼야 되냐라는 이제 논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노태우까지는 전두환의 친구니까 갔어. 근데 하나회에도 그 영화에 등장하는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뭐 최세창이라는 사람도 있고 박기도라는 사람도 있고 장세동도 있고 뭐 김복동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 12.12 쿠데타 과정에서 활약했던 그 사람 다들 다음엔 나은가 뭐 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노태우는 어쨌든 87년에 민주화를 받아들여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게 노태우의 조카 사이쯤 되는 박철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른바 60의 황태자라고 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권력이 셌죠. 이 박철원은 군인 출신이 아니고 검사 출신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50 때 전두환 때부터 굉장히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60 때는 뭐 장관도 하고 이러면서 거의 뭐 그 60의 황태자라고 해서 엄청나게 총애를 받으면서 잘 나갔고 그래서 박철원이 이른바 북방외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태우 정부가 그 소련이나 중국하고 수교하는 과정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박철원도 자서전을 뭐 엄청 크게 두껍게 뭐 몇 권짜리 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엄청 파워풀한 그 파워피플이어서 이 사람이 이어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박태준 회장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도 이때 이미 이제 사업을 접고 정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른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못 이룬 꿈을 자기가 뭐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박태준이 사실은 이때 자기가 그럼 대선을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노태우의 어떤 그 선택은 누구였냐? 그때는 이제 현직 대통령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죠. 현직 대통령이 누굴 대통령 되게 하지 못해도 못 되게 할 수는 있단 말이지. 언제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를 이제 특히 여권 내에서는 누구를 못하게 하는 힘은 강력하게 있거든요. 그 이때 노태우의 선택은 놀랍게도 김영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박태준 자서전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나오려고 그냥 경선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때 민자당이잖아요. 민당 내에서 당내 경선만 나올 수 있게 해달라. 그럼 자기는 경선에서 떨어지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승복하겠다. 멋지게 한번 경선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박정희 대통령이 못 이룬 꿈을 내가 한번 이렇게 나서서 이어가 보겠다라고 했는데도 노태우가 사람을 보내갖고 선배님, 왜냐면 박태준이 선배잖아요. 육사보다 박태준은 박정희한테 직접 포수락을 배운 그 사람이거든요. 그 박정희가 너무나 가장 아껴서 5.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자기 가족을 맡기기 위해서 쿠데타 참여를 안 시킨 사람이야. 쿠데타 참여했다고 실패하면 다 숙청돼서 사형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 가족을 맡길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박태준 너는 참여하지 마. 그래갖고 뒤로 빼놨다가 나중에 이제 참여하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으로 영입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만큼 너무나 아꼈고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을 만드는 과업을 맡긴 거죠. 그래서 임자, 내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는 내가 직접 책임질 테니까 포항제철은 자네가 해. 그리고 포항제철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만들면 산업화는 되는 거야. 나를 믿고 임자 뒤에는 내가 있잖아. 마음대로 해봐. 그 유명한 남산의 부장들에 나온 그 대사가 사실은 박태준한테 한 대사예요. 박태준 자서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도 되게 좋은 뜻으로 한 얘기인데 남산의 부장들에선 아주 비열하게 이렇게 각색을 해서 나오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박태준은 자기가 한번 그 꿈을 꿔보고 싶은 그게 있었는데 그 노태우가 그 사람을 보내서 선배님 죄송하지만 이번엔 안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주저앉히죠. 그래서 박태준이 출마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광복회장하는 이종찬 씨도 그때 여당 대선 후보로 나오려다가 결국 이렇게 출마를 못하게 되니까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인가 아니면 제3정당으로 출마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민자당은 경선을 안 해요. 경선이 없이 그냥 김영삼을 추대를 해버립니다. 그게 김영삼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무리한 땡깡을 부린 거죠. 김영삼이 땡깡 정치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내각제 합의했던 게 폭로가 됐을 때도 김영삼이 이제 그 거제도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땡깡을 피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내각제 포기하고 다시 복귀시키고. 근데 이제 왜 그랬느냐를 생각해 보면 노태우는 좀 특이한 생각을 한 사람이었어요. 노태우는 본인이 군인 출신이었잖아요. 본인이 군인 출신이었고 사실 우리 국민들은 되게 노태우 정부까지를 군사 정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노태우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로 당선된 대통령이었고 그게 아무리 권모수술을 통해서 양김을 분열시키고 어쩌고 뭐 그 관권 선거를 했고 뭐 그렇든 간에 노태우 자신은 자기는 문민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자기는 선거로 선출된 문민 대통령이고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군인 대통령은 자기로 끝이다. 내가 군인으로서는 마지막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노태우 회고록에 보면 나와요. 노태우 회고록 2권을 보면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업적이 뭐예요? 예를 들면 북방외교, 또 우리 그 인천국제공항 만든 거, 또 아파트 200만 원 공급한 거, KTX 깐 거 이런 게 다 노태우 정부 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업적이 많아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건설 분야로만 봐도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낸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대통령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최고의 업적은 뭐냐면 자서전을 보면 놀랍게도 민주화라고 얘기해. 민주화. 자기의 업적은 민주화라는 거야. 자기의 가장 큰 업적은 민주화고 나는 민주화를 한 게 내가 대통령식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87년 그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게 이어지잖아요. 6월 항쟁이 이어지고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 이어지거든요. 6월 항쟁에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해 말에 대선이 있고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 이어지고 그게 그 다음 해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막 수직해서 쫙 치솟거든요.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는 거지. 이거 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사측에서 엄청난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군사정부가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다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다 때려 부셨거든. 그러니까 임금을 못 올린 거예요. 노사 분규라는 걸 했다 하면 다 그냥 국가정보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뭐 경찰 다 동원해가지고 때려 잡으니까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릴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랬는데 이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는 임금이 쭉 올라가잖아요. 사측이 쫙 밀려가지고 임금을 올려주거든요. 그럼 왜 그랬겠어요? 그래서 사측 경영진이 그 기업계에서 다들 정부에 자꾸 요청을 하는 빨리 이거 공권력 투입해가지고 이 노조 하는 놈들 다 때려잡으라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조가 포크라인에다가 사장을 담아가지고 사장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폭력으로 이 사장을 제압을 해버리는 거지.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지금 같으면 경찰이 투입이 돼가지고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그런 보고가 들어왔을 때 그냥 두라고. 물론 이제 공권력 투입도 어느 정도 하고 뭐 너무 심한 거는 당연히 잡아놓고 그렇게 했지만 그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노동자들 의견도 좀 들어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 노동자들 임금도 좀 올려줄 때가 됐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개입하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개입을 자제시켜. 그래서 사실 노동자 대투쟁이 사실은 크게 생각해보세요. 그거 군이 만약에 개입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까지였던 군사정부인데. 근데 노태우 대통령은 그걸 그냥 받아준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적어도 군인 정권은 자기로 끝낸다는 거. 그리고 노동자들도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자기의 어떤 그 권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자기 임기 중에 어쨌든 실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내가 한 일은 정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다고 요약하고 싶다. 기득권 포기라는 위대한 결단을 내린 한국의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관치경제였고 완전 관치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각 분야의 권한들을 다 공무원들이 쥐고 있는 거야. 공무원들이 쥐고 있고 군이 쥐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임기 내내 그 군이 혹은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이양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어떤 이렇게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은 적극적으로 민주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게 이제 노태우 회고록 2권의 2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태우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그 민주화를 한다라고 했어.
그리고 그거를 김영삼한테 다 넘겨줬어.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은 자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측근들, 뭐 하나의 친구들, 뭐 후배들의 그런 그 이른바 민정계의 요구를 다 억누르면서 어쨌든 김영삼한테 권력을 다 넘겨줘가지고 뭐 예쁘게 추대까지 해서 경선 없이 대선 후보로 만들어줬고 정치 자금도 1,000억 원 가까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 자금. 나중에 문제 되니까 사실 김영삼이 자기한테 정치 대선 자금 문제가 되니까 그 5.18 특별법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근데 국면 전환하려고. 그 노태우는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지. 그러니까 김영삼이 자기를 존중해 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김영삼은 전혀 다른 생각이었던 거지. 김영삼은 여전히 전두환, 노태우는 그냥 정치 군인이고 청산해야 될 대상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조용히 이렇게 때를 기다렸던 거고, 그리고 딱 이렇게 집권을 하자마자 그 노태우가 자서전에 보면 진짜 깜짝 놀랐다는 게 뭐냐면 그 취임 연설, 그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가 취임한 걸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건국이라는 식으로, 그래서 문민 시대가 열린 거고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라면서 이 전 그 군사정부의 업적을 완전히 다 깔아뭉개 버린 거예요. 취임 연설에서. 그걸 보고 노태우가 이렇게 연설을 들으면서 완전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이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연설을 처음 듣고 와, 이거 내가 뒤통수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처음 했다라는 얘기가 자서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노태우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김영삼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김영삼은 딱 집권하자마자 김영삼은 군부 세력과 공존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김영삼은 자기의 집권이 새로운 문민 시대의 등장이고, 그러니까 김영삼은 사실은 정치판의 전두환 같은 사람이야. 근내에 전두환이 있었다면 김영삼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그런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상황 판단이 빠르고, 직관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실행의 정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정광석화 같이 해버리는, 전두환이 12.12 때 했던 역할을 김영삼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2월 달에 집권하잖아요. 되게 우리나라는 2월 21일, 2일 때쯤에 취임하잖아요. 이게 지금은 탄핵 때문에 5월로 바뀌었지만, 요즘은 이제 원래 옛날에는 2월에 취임했었죠. 추울 때. 딱 집권하자마자 며칠 뒤에 공직자 재산 공개를 딱 발표를 합니다. 모든 고위 공직자들은 다 1년에 한 번씩 재산의 변동 내역을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되면 다 뒤로 이렇게 뇌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재산 증식도 엄청 하기 좋은 직업이 공무원이었는데 그걸 다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군인 출신들이 떡고물 주부르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일거에 갑자기 공개를 하게 하니까 굉장히 곤란해진 거죠. 고위공직자들이. 근데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청와대에서 의리의리하게 무슨 고급 음식 안 먹고, 칼국수 뭐 서민 음식이잖아요. 칼국수는 오찬하는 이제 쇼일. 그러니까 김영삼은 되게 쇼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궁정동 안가. 그 역사적인 그 박정희가 암살당한 궁정동 안가, 그런 게 그때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일반 음식점에 가서 술을 먹을 수가 없잖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음식점 가서 술도 잘 드시는데, 그때만 해도 대통령이 그런 데 가서 일반 서민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경호사 문제도 그러니까 그 청와대 근처에 안가를 한 12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별채처럼 쓰면서 거기서 술자리를 막 가지는 거지. 대통령 뭐 장군들 불러갖고 술도 먹고. 근데 그런 거 12개를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왜 굳이 철거를 했을까? 그냥 리모델링해서 다른 건물로 쓰면 되는데 팔아버리더군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쇼잉인 거죠. 그래서 안가 철거하고. 그래서 그때 그 박정희가 시해된 그 유명한 궁정동 안가가 그때 철거돼 버려요. 공간으로 좀 보존할 필요도 있는데, 그 김영삼은 부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앙청도 부숴버렸잖아요. 일제시대 일본의 어떤 이렇게 그 일본이 점령 통치를 했던 그 미군정이 중앙청,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 청사로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 김영삼이 철거를 해버리죠. 지금 요 앞에 남아있는 그 서울시청 앞에 도서관으로 남아있는 건물이 그 조그맣게 한 동만 남겨놓고 원래 쓰던 건물 다 철거를 해버리고 새 건물을 지어버리죠. 그러니까 김영삼은 그렇게 청산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정치자금 더 이상 안 받겠다라고 거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취임 초에 9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하죠. 요게 이제 인기를 쫙 끌어올린 거야. 그때만 해도 김대중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 되게 섭섭해하고, 김영삼이 잘할 수 있을까 긴가민가 했는데, 취임 초에 이런 조치들을 막 해나가니까 진짜 이렇게 그 몽골 기병처럼 팍 이렇게 개혁 조치를 해나간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팍 치솟아서 90%까지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때다라고 해서 김영삼은 꺼냈던 카드를 딱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숙청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권영애 씨가 나중에 이제 국가정보원장도 하고 뭐, 그래 나중에 식칼로 배 가르고 해서 유명해진 분이죠. 근데 김대중 정부 때. 근데 이제 이 권영애 씨가 그때 국방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을 딱 불러요. 3월 8일이야. 3월 8일이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죠. 3월 8일 아침에 권영애 씨를 딱 불러요. 그래갖고 이제 인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권 장관님 이렇게 얘기해서 그 김영삼은 이렇게 자서전에 이렇게 써놨어요. 김영삼은 국회의원이 된 26세부터 줄곧 국회 국방위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김영삼은 자기는 미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국방이라는 건 사실은 원래 국회에서는 다 기피부서에서 기피위원회예요. 다 가고 싶어하는 건 국토교통위, 왜냐하면 거기 그 예산 따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 교육위 뭐 이렇게 뭐 자사고 같은 거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 국토위나 교육위를 가고 싶어하지, 아니면 기재위나. 근데 사실은 국방위는 대선 주자들이 가는 부서예요. 대선 주자들이 주로 할 수 없이 대통령 국방을 챙겨야 되니까 하는데 26살 초선 의원 때부터 국방위를 갔다는 거야. 그래서 군에 대해 아주 밝은 구석이 있었고, 그가 체득한 한 가지는 아무리 강력한 군인이라도 군복을 벗기면 그만이라는 사실이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피드였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얘기했던 그 적과 동지 설룡 헐룡 어수진 강준식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라는 책에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영삼이 이렇게 자서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월 8일 오전 7시 30분 나는 권영애 국방장관을 청와대로 불렀다. 이렇게, 권 장관, 내가 오늘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바꾸려고 합니다. 누가 후임으로 적임되는지 한번 말해보시오.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이 핵심이잖아요. 기무사령관이 보안사령관인 거잖아요. 보안사령관 이름을 바꾼 게 기무사령관이거든요. 전두환이 했던 게 보안사령관이잖아. 육참총장,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핵심 인사부터 쳐낸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권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커다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권영희가. 이게 김영삼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정광석과 같이. 그래서 권 장관에게 얘기를 꺼낸 지 불과 4시간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정광석과 같이 이루어진 이날 군 인사는 신임 총장과 물러나는 총장이 눈치도 채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로 딱 결정하고 발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신임 총장은 오 하고 있다. 오 내가 잘렸다고? 새로 임명된 사람도 내가 임명됐다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로써 우리 군 내부에 엄존하던 현실적 쿠데타 위협 세력이었던 하나의 척결에 막이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취임 100일 동안 전격 다단계로 탁 소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 합참본부, 고위장성, 군단장, 사단장, 해군 수뇌부, 공군 수뇌부에서 뭐 해군 공군에도 하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싹 다 순회해서 고위관급 87명, 50여 중에서 50여 명을 다 별이죠. 다 장군들을 이제 다 이렇게 전역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군부 대학살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군부 안에 50명의 장군, 이게 장군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을 거쳐서 군경력 쌓아서 장군 되는데, 그것도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한 하나의 간부들을 50명을 강제 전역을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회 내부에서 그 대령급들 중에서도 그 장군까지만 건드리고 원래 이제 영관까지는 안 건드렸대요. 근데 대령급들 내부에서 그 자기들끼리 술 먹으면서 불만을 얘기한 사람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누가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정보부 딱 걸려갖고 위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영관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 싹 다 강제 전역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000여 명 정도의 간부가 이때 물갈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십 년 내 조국의 민주주의에 들여졌던 암울한 쿠데타 망령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김영삼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김영삼이 자서전에 보면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김영삼이 개혁관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종류의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즉 기득권 세력에게 주는 피해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만 국민 대다수에게는 장기간에 걸쳐 간접적으로 잠재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건 이렇다 이거야. 피해는 소수가 집중적으로 보는데 혜택은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혜택이 오는지도 잘 몰라. 근데 피해는 보는 사람들은 당장 피해가 오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개혁을 추진하는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적 지지 여부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강력해야 되고 국민들이 폭넓게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메스를 탁 수술해서 한꺼번에 하나를 탁 아주 순식간에 날려버린 거야. 근데 이제 노태우가 이거에 대해서 자서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에 너무 과대 포장됐다. 우리 그런 거 아니었다. 우리가 무슨 그런 대단한 조직이었다고 하느냐라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관이 서 있고 군을 잘 아는 입장이었다면 절대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군을 너무 몰랐다. 동서고금을 통해 어느 나라 군대치고 군내에 파벌이 없는 군대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정규 육사 출신이 성장해 군의 요직을 맡는 시기가 도래하면 군의 주도권이 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왜냐면 그전에는 정규 육사가 없었고 육사 11기부터 정규 육사가 되었고, 이 하나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신 성적 전교 1등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은 공부를 못했지만 전두환 후배인 하나회를 뽑을 때는 그 육사 졸업할 때 저도 공군사관학교 교수원을 했잖아요. 그 내신 성적을 갖고 성적을 매겨서 그 학교 교장상을 줍니다.
아마 대통령상, 육군참모총장상, 교장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등, 2등, 3등 이렇게 상을 주는데 전교 1등이 대통령상을 받고 전교 2등이 뭐 참모총장상을 받고 전교 3등이 교장상을 받고 뭐 이런 식이에요. 매년 졸업할 때 되면은 육사 전체 생도를 다 모아놓고 그 졸업식장에서 그렇게 상을 수여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전교 1등, 2등들이 하나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하기에는 전교 1등, 2등들 데려다가 그 엘리트를 키운 게 뭐가 잘못이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이게 뭐가 문제냐. 그건 그 전교 1등이 단순히 성적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군내 뭐 내부 평가, 뭐 이렇게 그 훈육 장교들의 평가, 또 생도들끼리의 상호 평가 뭐 이런 게 다 종합된 거거든요. 그리고 체력 검정이라든가 그런 어떤 실기 시험이라든가 이런 게 다 종합돼서 전교 1등, 2등이, 3등이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서 1등, 2등, 3등 한 애들이 군내에서 잘 나간 게 뭐가 잘못이냐.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을 계속 하나의 후배로 받아가지고 전두환이 자기 밑에 이제 핵심 이렇게 세력으로 관리를 했던 거지. 근데 그 하나회가 주축이 돼서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거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전두환은 뭐 그렇게 하나회를 활용했는데 노태우가 보기에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자서전에 그렇게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능한 인재로서 군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들을 몽땅 잘라내버렸다라고 노태우가 회고록에서 이권 끝부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히 요즘 이제 미얀마 군사 쿠데타를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미얀마는 철저하게 직업군인 위주의 군대입니다. 미얀마는 이 국민군이 아니에요. 징병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군대를 가는 우리 20살 되면 군대 가냐 이런 군대가 아니에요. 미얀마는 직업군이에요. 우리가 흔히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병제로 전환하면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초에 군이 아니라 특권 계급이에요. 그리고 미얀마 군이 기업을 따로 운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예를 들면 미얀마에 천연 자원이 많잖아. 그런 어떤 이렇게 미얀마의 어떤 광산 채굴이나 어떤 히토류, 귀금속 이런 걸 다 미얀마 군이 쥐고 있으면서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고 그걸로 그 직업군인들한테 엄청난 고액 연봉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얀마 직업군 우리로 치면 다 억대 연봉자들인 거야. 일반 사병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저 시위대 총으로 쏴. 그럼 다 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직업군인제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는 시민군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인구도 줄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한 상황에서 모병제를 전환하면 이게 모병이 되겠어요? 그거 도대체 연봉을 얼마를 줘야 모병이 들어오겠어요? 사실 이래서 저는 모병제 전환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군 위주의 어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이 서울의 봄 영화에도 잘 나오잖아요. 서울의 봄에서 하나회가 동원하는 부대가 다 어떤 부대입니까? 다 공수부대잖아요. 공수부대는 부사관 이상의 직업군인들로 구성된 부대이거든. 물론 이제 사병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수부대의 주축은 직업군인들이란 말이야. 아주 고도로 숙련된 직업군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공수부대가 5.18 때도 투입이 된 거죠. 왜냐면 직업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월급 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그 민간에서 이렇게 차출된 군인들은 갑자기 쿠데타에 동원하려고 하면 아니 우리가 왜 쿠데타에 동원돼야 돼? 라면서 저항한단 말이에요. 일반 시민군은. 근데 직업군인들은 그냥 위에서 까라면 이제 까게 되는 거죠. 왜냐면 자기 먹고 사는 게 평생 여기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직업군인들 위주로 군대를 편성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12.12 때도 그런 뭐 6공수가 뭐 9공수가 먼저 오냐, 2공수가 먼저 오냐, 8공수가 먼저 오냐 이거 갖고 막 이렇게 그 영화에 보면 그 아주 시시각각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직업군인들의 어떤 싸움이었던 거고 일반 국민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영화로 이렇게 드라마로 나오고 영화로 나오니까 그제서야 그날 밤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군이라고 하는 걸 직업군인들한테 맡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12.12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 군에 대한 문민 통제 그리고 시민군 위주의 어떤 이렇게 징병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보루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강조하면서 오늘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